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개성공단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예측할 수 없었던 엄청난 뉴스들이 오갔죠.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탈선했다가 다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TF 유창근 단장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그리고 수도권 지방선거 브리핑, 오늘은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전 중서부 지역은 다소 공기가 탁합니다.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남해안과 제주는 낮에 비가 5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은 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이 29도, 광주와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노래 제이슨 모라즈의 I'm Yours 띄워드리면서 2018년 5월 2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올해 초부터 물 흐르듯 하던 남북 화해 분위기가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서 답답하게 막히는 듯 하더니 지난 토요일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물길이 다시 뚫리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다시 밝혔고요. 미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북미 실무회담이 지금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에 개성공단이 멈춰버린 이후에 2년이 훌쩍 넘은 시간을 보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혼란스러운 심정으로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TF 유창근 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심란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이렇게 극적인 반전을 보면서 트럼프 스타일의 영화 한 편을 본 기분입니다. 예. 단장님 인터뷰한 내용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잘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워낙 급박한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제 개성공단 문제가 국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영향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달라질 걸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 때도 특별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조용히 이제 기다리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만을 좀 많이 기대했는데 이번에 냉온탕을 오가면서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회원사들도 이거 진짜 되는 거냐, 정말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질 건가. 근데 지금 최근에 진행을 봤을 때는 거의 확실히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더 우리 원래의 계획대로 차분하게 준비하면서 좀 기대를 해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입주 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는 우선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개성공단 재개 TF를 만들었고 제가 또 단장을 좀 맡았습니다. 예. 그곳에서 우선 개성공단 기업들이 2년여 동안 사실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 국내 대체 생산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멀리는 아프리카까지 다 시장 조사를 하면서 사방 흩어져서 이산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기업들이 이번에 한 군데 모여서 워크숍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대책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이제 큰 의견은 역시 이제
이것이 그 재발에 대한 문제들이 제일 많이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개성공단이 저희가 또 이제 그 연행해서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같이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는데 96% 이상이 다시 재개되면 들어가겠다. 그런데 그 중에 73%는 조건부였습니다. 이제 개성공단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라든가 모든 것이 안정화돼야지 이건 예측 경영한 경영을 해야 되는데 불확실한 경영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들을 대부분 의견을 주면서 하나는 제도적 장치, 또 하나는 이제 그 금전 문제, 이거 지금 자금이 막대하게 좀 필요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예. 지금 입주 기업들 조사를 해보니까 96%가 다시 재입주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그중에 73%는 이렇게 갑자기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금전적인 것은 어떤 부분에 필요한 돈들인가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2016년도에 저희가 이제 중단되고 나서 정부로부터 약 5,833억 원 정도, 한 98%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일단은 좀 받아갖고서 그 중에서 98%인 한 5,700억을 좀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은 지금 그 경협보험금을 한 124개 기업 중에서 이제 90% 이상이 좀 받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들어갈 때 반환하는 조건으로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뭔가니까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과 이제 지원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명확히 하고 있는데, 지원이라는 것은 대출금 성격으로 빌려줬던 돈을 다시 회수한다. 라는 그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사실 대출금, 저리의 대출금이나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가 재개가 되면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은 것을 대다수 기업들은 그 질권 설정, 그리고 은행의 담보물로 설정이 돼서 경협보험금은 거의 은행이 회수해 갖고, 또 영업보험금이라든가 이런 지원받은 거는 거래처의 원청자들이 그 자재대금에 대한 걸로 또 회수를 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다시 대출을 받아서 재투자를 했는데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큰 걱정들입니다. 이게 전 정권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기업들에게 빌려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800여 원 가운데 이게 5,700여 원을 그대로 정부에다 되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건데, 왜냐면은 2017년 12월 28일 날 그 정부 이제 발표도 있었고, 이 지금 개성공단 중단의 원인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은 그것이 협상이 좀 가능한데, 저희한테 그 중단할 시점이 2016년 2월 10일에 정부 부처에서 다 모이셔갖고 뭐라 그랬는가 하니까 정부의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 이 조치를 취하니까 기업들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특별 대책을 수립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기업들이 고스란히 끌어안아서 뭐 파산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어갖고 이걸 인정했을 때 협상이 이루어지는 건데, 일단 저희들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잘못된 조치였다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냐는,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은 사실 정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돈을 빌려주는 것은 결국 재입주를 할 때 다시 갚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기반으로 이렇게 대출이 된 거였는데, 당시에 그러면 그 정부에서 그 협상 주무부처는 어디였나요? 그거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TF팀을 구성을 해갖고 전 부처가 다 그 국무총리실 산하 그 실장님 토대로 해서 이렇게 그 특별 팀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 이제 원대 복귀돼갖고. 그렇군요. 예, 그 팀은 해체됐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니까 애로를 얘기하는 건 주로 이제 통일부 쪽에다 얘기했는데, 통일부는 사실 작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은 또 이제 기재부 쪽을 통해서 그 자금에 대한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로드맵이라든가 실질적인 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뭐 법으로 정해주지 않으면 일부러 어떤 행정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협상 당사자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쪽에다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그럼 어떤 식으로 계속 풀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2013년도 사례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재계 TF 팀을 만든 가장 중요한 목적도 예.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데 따랐지만 저희들이 충분한 이 의견들을 정리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일방적 결정보다는 상호 소통을 해서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받도록 저희가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 지원해준, 지원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자금을 기업들에서는 당장 그 당시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부분 소모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누적 피해가 특히 이제 많이 커진 이제 가장 큰 요인은 대부분 개성공단에서 제조 활동을 하던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납품을 못하니까 바이어한테 거의 반납을 해버리다 보니까 예. 기업의 이제 경영 정상화가 어려워진 입장이 됐고 또 대체 공장을 준비하는 것은 또 준비 기간 이제 공장을 짓거나 거기다 새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지금 막 준비하는데 자금이 좀 상당히 많이 딸리니까 예. 지금 아주 어려운 입장에서 이걸 또 다시 재개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고민스러운 이제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그렇겠군요. 대체 공장을 또 만들어 놓은 입장에서는 그것을 만드는데 들었던 비용 그리고 재가동이 됐을 때 그럼 대체로 만든 공장을 도대체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일 텐데 자 어쨌든 지금 많은 입주 기업들이 다시 재가동되기를 바라고 있고 재입주도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또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 넘도록 멈춰버린 공장을 다시 가동하려면 그것 설비들도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숙련됐던 직원들이 2년 동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걱정일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잘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제일 큰 거는 이것이 이제 우선 우리 정부가 닫았기 때문에 예. 북쪽에서 이걸 어떻게 결정할지가 사실 제일 궁금한 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원래대로 복귀해라 할 수도 있지만 예. 북권에서 조건부로 해갖고 과거의 방법으로 해서 임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그대로 할 수는 없다라고 만약에 제시한다라면 그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불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1차 로드맵을 정한 것이 우선 방북을 해서 현지의 시설 상태를 점검을 해보자. 예. 그러면 그 시설 상태를 다시 이제 쓸 수 있는 거지. 저희가 2013년도 한 6개월 닫았다가 들어가 보니까 그다 또 상당히 훼손 상태가 심했는데 예. 지금은 거의 폐기 처분해야 되지 않냐. 아하. 그렇다면 다시 신설 공장을 투자하듯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과 모든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예. 이 투자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두 번째 그것이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바이어들하고 접촉을 해야 됩니다. 예. 또 바이어들이 물건을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미 떠나버린 바이어들이 다른 데서 이미 생산 활동을 해서 물건을 받고 있다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바이어들이 이것에 대해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북쪽 근로자들이 그동안에 2년 동안 쉬고 있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한다라면 그들이 다시 복귀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를 사전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재개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신중하고 또 중요하게 이거는 남북 당국이나 또는 바이어나 모두 협조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 한두 가지 문제가 얽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방북 신청은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방북 신청을 좀 해놨었기 때문에 예. 5차례에 저희들이 방북 신청을 했고 유보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하. 아마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번에
뭐 오늘도 지금 뉴스에 계속 긴급 뉴스 속보로 이렇게 보니까 북쪽에 대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뭐 아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예. 아주 전향적으로 나오면 그건 경제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신호가 이루어진다라면 방북이라는 것은 가장 그 남북 관문인 개성공단이 제1순위로 열려야 남북 관계의 그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124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 관계의 경제 협력을 이루는 관문으로서의 그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열리면 남북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개성 연락사무소의 그 의미가 단지 어떤 그 채널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재개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한 준비 팀으로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방북 신청 5차례 하셨는데 이전 정권에서는 몇 번 하셨고 이번 정권에서는 몇 번 하셨습니까? 이전 정권에서는 저희들이 3번을 했었고 다 예. 부결됐고요. 이번에도 2번 이제 했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남북 관계 또는 북미 정상 이런 걸 고려해서 정부에서 아직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따라서 그 계획이 좀 수정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저희들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보니까 이건 반드시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사실 이제 제일 염려했던 것은 이런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1년 전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우리 바이어들이 뭐 염려라든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예. 재개가 된다라면 우선 북미 정상회담은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바로 이제 재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방북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희는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꼭 그러길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뭐 굉장히 심적으로도 복잡한 상황에서 좀 어려운 상황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TF 유창근 단장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펫숍 보이스입니다. Go West.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오늘은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오태석 세원관리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태석입니다. 네. 최근 경기도에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무기 명예금 증서 등 215억 원을 적발하고 또 압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무기명 예금 증서가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기명 예금 증서, 일명 무기명 정기예금이라고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름이나 주소 등을 적지 않고 무기명으로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말합니다. 이런 무기명 예금 증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유롭게 그 거래를 하다가요, 그 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게 되면 예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대개 불법 상속이나 탈세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방세 체납자들이 무기명 정기예금을 굉장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기명 채권, 즉 은행 예금이나 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과 같이 본인 예금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모두 압류 조치하게 됩니다. 네. 결국 과세관청에 체납 처분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건데요. 이러한 무기명 예금 증서는 적발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체납 처분에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일부 이제 체납자들이 이걸 악용해서 압류를 회피하고 탈세에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적발된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네. 저희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 기획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무기명 예금 증서 26억 원과 공사 대금 등 매출 채권 189억 원을 포함해서
총 75건에 215억 원 규모의 채권을 적발해서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해서 전액 체납 세금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예. 이 중에서 좀 독특한 사례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재산세 1,100만 원을 체납한 A씨가 있었습니다. 네.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셨고 실제로 조사를 해봤지만은 재산이 없는 걸로 확인되어서 결손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결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세금을 낼 여력이 없을 때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향후 5년 정도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세를 소멸시키는 제도인데요. 이번 조사 결과 A씨의 경우 2005년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8,800만 원 상당의 무기명 예금 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아하. 결손을 취소하고 전액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예. 이게 드러나서 망정이지 이게 적발되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과세 당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전수조사하고 적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보면은 아주 성실한 그 납세자들은 화가 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쓸 거는 다 쓰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이 많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분발해서 고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해서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네.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세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경기도, 나아가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조세 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빈틈없는 조세 행정으로 성실한 납세자분들께서 허탈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이었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지방선거 브리핑. 네, 수도권 지방선거 브리핑. 오늘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시 교육감 선거. 과연 어떤 후보자들이 있고 후보자들이 다들 공약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국제 정세는 빠르게 흘러가더라도 네. 또 국내 지방선거 그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데 앞서서 그럼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알아야겠죠. 자, 서울시 교육감 선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네. 진보 진영의 현역이었던 조희연 교육감, 그리고 중도로 분류되는 조영달 후보, 또 보수 성향인 박선영 후보가 있는데 어떤 인물들인지 간략하게 좀 알아볼까요? 지금 3파전이죠. 교육감 선거가 특히 중요한 것이 이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하는 교육을 책임지는 광역 지자체 수장들인데 그럼요. 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좀 묻혀 있어요.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있어서 오늘 좀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조희연 현 교육감이죠. 서울시 교육감 모두 알고 계시고 성공회대 교수 출신인데 이 민교협이라고 해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의 이제 의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네. 상임의장을 맡았었고요. 어찌 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교육감이고 이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들을 폐지해서 일반고화하겠다.
이것이 이제 지난 기간 동안에는 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일관적인 공약은 유효합니다. 네. 진보적인 색채를 내고 있고요. 조영달 교육감 후보의 경우에는 이 상대적으로는 중도 진영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이 DJ 정부 때 교육문화 수석을 청와대에서 지낸 분이고 지금 역시 이제 학자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선영 후보는 이제 보수 후보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는데 18대 국회의원을 역임을 했고요. 당시에 상당히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동국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 학자 출신이고 또 이 정치적인 활동들을 했었던 경력들이 있습니다. 공약의 차이가 좀 있겠죠. 예. 이 조희영 교육감은 뭐 재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금 눈여겨볼 대목은 생활 밀착형 공약도 내고 있다. 이 저희 아이가 둘째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네. 입학식 때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이 물어보는 게 체육복 언제 지급해요? 그러니까 이 교복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거죠. 예. 그래서 좀 후드티 형태의 편안한 교복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교복은 학교별로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도입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도입한 학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교육청 주도로 이 교복 디자인 공모전 같은 것을 열어서 유도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발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예. 조영달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공약이 있어요. 예. 이 AI 가정교사들을 보급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민간까지 포함을 시켜서 인공지능형 맞춤형 가정교사를 가가호호 도입할 수 있게 지원을 해서 예. 결국 이것은 목적하는 바는 사교육을 좀 절감해 보겠다라는 의도구나.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는 잘 맞는 것 같고요. 예. 박선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생활 밀착형 이 공약들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 예. 다만 이제 이 보수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통일 교육 부분 남북 교류 부분에 조금 방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선영 후보도 이제 이 스마트 앱을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통학을 할 때 그러한 이제 어떤 실시간 보고들이 학부모와 공유되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어떤 기술지향적인 또 공약들도 포함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성향이 딱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갈라지는 만큼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다른 광역지자체 교육감에 비해서는 선택은 조금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색깔이 워낙 뚜렷하게 분류가 돼서요. 예, 특히나 이렇게 진보, 보수, 중도로 갈리는 부분이 네. 뭐 서울형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네. 아니면 뭐 외고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자사고 문제, 외고, 특목고 문제는 예. 지금 진보 진영 쪽은 그것을 좀 이제 희석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수 성향은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라든가 외고 이런 쪽에서는 보수 진보 진영의 공약은 완전히 180도 갈립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학부모들 유권자의 선택이 좀 용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무상급식 같은 이제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가 좀 교육감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예. 4년 전만 해도 올해는 보수 진영의 후보들조차도 무상급식을 이제 표방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이 복지 문제, 학생 복지 문제는 크게 대별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다만 전국 분포를 놓고 보면 교권을 강화하는 쪽은 조금 보수 교육감 후보들, 또 학생 인권을 좀 이제 강화하고자 하는 쪽은 이제 좀 진보 진영의 후보들 이렇게 갈리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교권에 대한 문제도 들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조금 이 전통적인 진보 보수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아까 박선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설명을 덜 드려서 하나 추가드리면 예. 이 대도시 안에서도 지금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조금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특히 이제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그러한 손주 자녀들을 학교 기숙형 학교로 바꿔서 24시간 도시명 학교 체제를 구축하겠다. 또 이런 공약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예. 각 그 후보별 성격에 따라서 독특한 공약들도 있고, 네. 뭐 자사고 외고 같은 경우는 조희연 교육감은 진보 진영에서 폐지하겠다는 그런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거고요. 지난 임기 중에도 추진했는데 이게 또 교육부와의 마찰이 있으면서 그렇죠. 쉽진 않았죠. 쉽진 예. 않았는데 여전히 일관적인 정책 방향은 이번 이 공약에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반면에 조영달 후보는 뭐 추첨제 중간 정도 맞습니다. 입장이고 박선영 후보는 역시 현행대로 강화하겠다. 존치해라 이런 네.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 교육감의
그 승패를 가를 만한 중요한 이슈 변수는 뭘까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깜깜이 선거인데 예. 지금 이제 8번을 이제 도장을 찍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교육감 후보가 그중 하나다 보니까 교육감의 면면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서울시장 지난번에 우리가 짚었습니다만 예. 서울시 교육감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다 인지도가 있는 후보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약도 뚜렷하게 차별화가 돼요. 또 정치 성향에 있어서도 이 뭐 진보 내에서의 난립한다든가 보수 후보가 뭐 복수 2명 이상 이제 나온다든가 하는 경우가 정리정돈이 잘 된 편이라 예. 저는 서울 시민들의 경우에는 교육 정책에 관심만 좀 있으시면 공약은 한 번씩 꼭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라.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공약들을 좀 선별을 해서 선호 후보를 결정하시되 그래도 서울시의 경우에는 좀 혼탁하진 않다.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면에 뭐 경기 인천 교육감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살펴볼 텐데 아까 깜깜이 선거 말씀해 주셨지만 그도 그럴 것이 좀 두드러지는 후보가 그다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두드러지는 예. 후보가 없을 때는 지방선거에 함께 가기 때문에 이 과거에 2006년부터 민선으로 교육감이 바뀐 이후에 예. 잠깐 이 정당 기호를 보고 찍으셨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2010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러게요. 정당 추천, 정당 공천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의 경우에는 정당 소속을 표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5명인데 네. 진보 진영도 2명. 보수 진영도 2명, 또 가운데 있는 1명은 중도 보수 성향. 그러다 보니까 크게 보면은 보수가 3, 진보가 2 이렇게 나와 있는 셈이 되어버렸어요. 이 조금 복잡한데 뭐랄까 조금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재정 현 교육감이 이제 재선에 도전했기 때문에 이재정 교육감은 이 경기 교육감이었지 이걸 이제 경기 도민들이 아실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재정 교육감은 또 정치인 출신으로 성공회대 총장을 초대 일대 지내기도 했습니다만 또 이 참여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일교육에 대한 문제들을 또 이제 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이 조금 인지도 측면에선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진보 진영에서 송주명 후보가 있어요. 네. 한신대 교수인데 이분도 이제 강한 진보 색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아까 조희영 교육감처럼 예. 그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을 지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보 진영에서는 강력한 데다가 경기도 내에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모아서 단일 후보, 진보 진영은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 그랬는데 네. 이게 송주명 후보가 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범민주 진보 단일 후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요. 아하. 그럼 이재정 현 교육감도 분명히 진보 성향이 이제 강한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한 이제 교육감인데 이 진보 진영에서 이 진보 타이틀을 놓고 지금 미묘한 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냥 진보 후보 하나 단일화, 보수 후보 하나 단일화 이러면 이제 조금 선택이 쉬운데 네. 조금은 더 공약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유권자들에게는 불편감이 초래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재정 후보가 현역 교육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극복하는 다른 후보들의 노력도 있을 것 같고. 필요하겠죠. 그럼 어떤 공약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보수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재정 후보는 교육 공약이라는 게 일관적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해 오던 부분에서 새로워지는 거는 이제 특별히 없고요. 그리고 이제 송 후보의 경우에 이 경기 교육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육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혁신교육 제2라운드. 이 혁신교육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이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대부분 이제 혁신교육 강조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 부분이 이재정 현 교육감과 어떤 차별화가 있을지 이걸 이제 조금 경기도민들에게 더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재정 후보는 이제 4.16 교육체제 완성. 사실은 그 4년 전 세월호가 안산시에서 이제 단원고 학생들이 주로 큰 피해 희생을 입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는 이제 안전교육 이게 4.16 체제라고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민주주의와 자치교육을 실현하겠다. 이게 이재정 후보여서 그럼 송주영 후보의 혁신교육과는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이건 송주영 후보 쪽에서 조금 더 도전자인 만큼 적극적으로 이제 극복을 해야 될 차별화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 두 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임혜규 후보가 있어요. 이분은 17대 18대 국회의원 지낸 정치인이었는데 처음에 자격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 백성문화대 교수로 최근까지 재직을 하다가 네. 유아교육과 전임 교수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기연구원 원장을 맡았어요. 근데 경기연구원장이 이게 상근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겸직 금지가 있는데 이 경기연구원장과 백성문화대 교수를 함께 했기 때문에 예.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선까지 진출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후보는 이 교육 전문가는 자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강하게 이제 하면서 어찌 보면 자격 논란 시비를 조금 불식시키려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수 후보가 김현복 후보가 한 분 더 튀어나오게 된 이유가 예. 자, 보수 진영 후보가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에 내가 나오게 됐다. 아하.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임혜규 후보 자격 문제가 불안하니까 향후에 나를 찍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분들도 다 이제 교육 부분에서 뭔가 이제 자기 경력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 정치인 출신의 임혜규 후보냐 아니면은 이제 이 교육 전문가를 표방하는 이 김복현 후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김현복 후보냐 도지사 도의원을 지내고 네. 경기교육 포럼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서 이제 조금 갈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인천시 교육감도 좀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수가 2명, 진보 성향이 1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도성훈 후보가 진보 진영 단일 후보고요. 예. 진보 진영의 교육 시민 단체들이 다 이 촛불 교육감 후보 이렇게 이제 추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도성훈 후보는 이제 현직 교사, 현장 교사 출신인데요. 이 전교조 인천 지부장을 2차례 지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항하는 보수 후보 2명인데 고승의 후보가 있고요. 최순자 후보가 있습니다. 고승의 후보는 이제 이 교장 선생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으로 네. 또 이제 도교육 관료를 지내기도 했어요. 기획국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40년 경력교육 전문가는 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순자 후보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수진영에서 인하대 총장을 최근까지 지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이한 게 화학 교수였다가 이제 인하대 총장을 맡았는데 초중고 교사를 지냈어요. 초중고 교사를 지내고 이제 미국에서 화학 박사를 따와서 인하대 교수가 됐다가 인하대 총장까지 지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참 특이하게도 초중고 대학교 교육을 다 경험한 네.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현재는 무직 이렇게 이제 아마 프로필에 적고 네. 출마를 하셨는데 인천 지역에서는 뭐 알만한 분은 다 아는 또 이제 교육계 명사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도성훈 후보 단일 진보 후보가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단일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네. 인천에서 이제 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파고드는 반면 네. 지금 2명의 보수 후보가 보수 진영에서 보기엔 둘 다 역량을 갖춘 인물들입니다. 네. 누구로 선택이 될 것인가. 3파전으로 가면 보수 진영의 표가 갈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것은 네. 그냥 도식적으로만 봤을 때 이 네. 부분에서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질지도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네, 오늘의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